중국에서 한시도 더 머무르기 싫어요. 제발 절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여기 중국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걱정을 하는 것에 의아함을 품고 중국으로 향했던 그녀는 채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아 제발 한국에 가게 해달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파커입니다. 뉴욕 타임스의 신입 기자죠. 지난 몇 개월간 저는 굉장히 스펙터클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중국 특파원 발령이었어요. 어느 날 편집장님이 저를 불러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물론 낯선 해외살이가 걱정도 됐죠. 하지만 그때 저는 낯선 세계로 간다는 생각에 흥분이 되어 걱정보다는 설렘이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라니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제 기대와는 달랐어요. 부모님은 눈에 띄게 걱정하셨고 선배 기자들은 조심해야 할 것들을 잔뜩 일러주었죠. 에밀리, 중국은 위험할 수 있어.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공산당의 감시를 조심해. 내가 쓰는 모든 글이 검열될 거야.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세요. 다 사람 사는 곳 아니겠어요?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짐을 싸면서 저는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질 생각을 하니 모든 게 기대되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시끄럽고 번잡스러운 이 느낌은 좋지 않았죠. 처음으로 아시아 쪽에 와보는 것이니 좀 생소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 라고 생각하며 저는 애써 제 불안을 눌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야 저는 조금 안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스모그가 자욱했고 거리는 어딘가 삭막해 보였어요. 하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저를 달랠 수밖에 없었죠. 다음날 저는 첫 취재를 나갔어요. 베이징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인 기자와 말하기를 꺼려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인터뷰할 수 없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죠. 점점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며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편리해 보였지만 곧 이것이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에 들어가려 할 때도 상점을 이용할 때도 QR코드 스캔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추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첫 기사를 쓰면서 저는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 그들의 솔직한 감정 그런 것들을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았죠. 에밀리, 첫 기사 잘 읽었어.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이 필요해. 편집장님의 메일을 받고 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내가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다음날의 취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은 몰랐죠. 제가 곧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현실을요. 사실 그때의 저는 그저 열정 가득한 신입 기자였을 뿐이에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 곳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하지만 곧 저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을 하며 적응을 해나가고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뉴스를 볼 때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뉴스는 뉴스인데 뉴스가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올해 4월 중국 남부에서 큰 홍수가 났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100년 만의 폭우라고 해서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죠. 그런데 도착해보니 상황이 이상했어요. 저기 봐요. 군인들이 다리에서 물을 막고 있어요. 제 카메라맨이 말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연출된 장면이었어요. 카메라가 군인들을 촬영하고 있었고 위에서는 공무원들이 인공적으로 물을 뿌리고 있었죠. 마치 영화 촬영장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런 가짜뉴스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구출 장면, 갑자기 비가 오는데도 깨끗한 신발을 신은 채 잠든 군인들, 구호물품 전달까지 모두 연출된 거였어요.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들을 나눠주는 모습까지 목격했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분노와 혼란을 느꼈죠. 제가 알던 언론의 역할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가짜 뉴스가 홍수 때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흔했다는 거예요. 폭염 때 경찰의 활약, 심지어 장애인을 돕는 모습까지 모두 연출이었죠. 한 번은 경찰이 물에 잠긴 도로에서 차를 밀어내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자 경찰은 그 차를 두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다른 차들은 멀쩡히 지나다니고 있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저는 계속 의문을 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그러던 중 한 여성의 인터뷰를 들었어요. 그녀의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았죠. 정부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연출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거죠. 환경 파괴로 인한 홍수를 막을 수 없으니까요. 이 말을 들으니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분노가 일었죠. 이건 국민들을 속이는 거야. 언론의 역할은 이런 걸 폭로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사실을 기사로 쓰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모든 언론이 통제되고 있었고 진실을 말하는 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에밀리 조심해. 이런 기사는 위험할 수 있어. 현지 통역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리는 것, 이것이 제가 기자가 된 이유였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모으고 글을 썼어요. 가짜뉴스의 실태, 그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매 문장을 쓸 때마다 두려움과 사명감이 교차했죠. 이 기사로 뭔가 변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을 품으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기사를 보내고 난 후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이 기사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제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진실을 말했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기사를 쓰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매 순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릴 것만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한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 파컷이죠. 저는 베이징 공화국 소속 리 형사입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최근 당신이 쓴 기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행위가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들이 제 기사를 알고 있다니 정말 무서웠죠. 저는 그저 진실을 보도하려 했을 뿐입니다. 계속 이렇게 행동하면 곤란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당신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어요. 이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것은 공식적인 경고입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한동안 손이 떨렸어요.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이 났죠.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퇴근길에 뒤를 돌아보는 일이 잦아졌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주변을 경계하게 됐죠.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순간 누군가가 제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거예요. 도둑이야. 소리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바로 경찰서로 갔죠.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외국인의 물건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심했어야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았어요. 무력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며칠 후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방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곧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혹시 내 노트북의 자료들을 보려고 한 건 아닐까? 내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노출된 걸까? 가방을 찾으러 갔지만 노트북은 이상하게 켜지지 않았어요. 수리하느라 든 수리 비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까딱하다가는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큰 공포감이 밀려왔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기자로서의 사명감보다 개인의 안전이 더 중요해졌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게 됐죠. 이러다 정말 미칠 것 같아. 혼잣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편집장님께 연락을 했죠. 제발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이해해. 내가 겪은 일이 쉽지 않았을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죠. 저 혹시 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중국과 가깝지만 안전한 곳이요. 편집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한국은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고 안전하기도 하지. 내가 바로 준비해볼게. 그렇게 저는 중국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짐을 싸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됐죠.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다는 불안감에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되새겼어요. 진실을 추구하려 했지만 결국 두려움에 굴복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알게 됐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를 맞이한 건 제임스였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에서 1년째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던 동료였죠. 에밀리 환영해.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야. 넌 여기 금방 적응할 거야. 제임스는 저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안내해줬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해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여기 봐, 에밀리. 이 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중국과는 완전히 다르지? 정말이지. 거리는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그리고 밤에도 안전해. 여성들이 늦은 시간에도 혼자 다닐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저는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제임스는 계속해서 한국의 장점들을 설명해줬어요. 빠른 인터넷 속도, 편리한 대중교통, 발달된 배달 문화, 모든 게 신기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여기선 내가 쓰고 싶은 걸 마음껏 쓸 수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죠.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빠른 속도에 놀랐어요. 모든 게 빨랐죠. 배달, 인터넷, 심지어 사람들의 걸음걸이까지. 이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기사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뭐든 빠르단 건 경쟁이 치열한 거고 그러다 보면 마음 건강을 챙기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기사를 쓰면서 저는 조금 걱정됐어요. 혹시 한국인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비판적인 내용을 쓰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기사를 올리고 나서 본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우리도 이런 점들을 개선해야 해요. 외국인의 시각으로 본 우리 문화 정말 흥미롭네요. 대부분의 댓글이 긍정적이었어요. 심지어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죠. 제임스, 한국인들의 반응 봤어? 정말 놀라워. 그렇지? 한국인들은 발전을 위한 비판을 환영해. 이게 바로 한국과 중국의 차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언론의 자유,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이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느끼는 안전함과 자유로움이 너무 좋았거든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편집장님에게 말했죠. 그래, 에밀리. 다행이다. 내가 원한다면 한국 특파원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 기간을 연장해줄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중국에서의 악몽 같은 경험을 뒤로하고 이 유쾌하고 즐거운 나라에 더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저는 요새 매일 아침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한국의 문화,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일이 정말 즐겁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정말 살기 좋아서 제 적응 속도는 꽤 빠르답니다. 이제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됐죠. 매일 아침 커피를 사러 가는 카페 주인과도 친해졌고 동네 시장 아주머니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에밀리 씨, 오늘도 열심히 일하나 봐요? 카페 주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네, 오늘은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요. 한국의 빠른 발전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IT 기술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5G 네트워크, 최첨단 스마트폰,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까지. 그리고 빠른 발전만큼 주목할 것은 이렇게 빠른 기술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지만 중국처럼 나쁜 쪽으로 활용하지 않기 위해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제임스에게 말했죠. 그렇지. 아무래도 이건 한국인들의 유교 문화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 정도가 아니면 걷지 않는 거지. 저는 한국의 교육열도 인상 깊었어요. 학생들의 높은 학구열과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때로는 과도해 보이기도 했지만 한국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다방면을 취재하고 또 알아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복잡한 면모를 이해하게 됐어요. 빠른 발전의 이면에 있는 사회적 문제들도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장점뿐만 아니라 고민거리들도 균형 있게 다루려고 노력했어요. 청년 실업, 노인 빈곤,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해서도 기사를 썼죠. 놀랍게도 이런 비판적인 기사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우리 사회의 문제점, 정말 흥미롭네요.
이런 지적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을 보며 저는 한국 사회의 성숙도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아니,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 미안한 일이죠.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죠. 에밀리, 내 기사들 정말 좋아. 한국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이 느껴져. 편집장님의 칭찬에 저는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됐어요.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 된 것 같았죠. 앞으로도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성장하고 더 나은 기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중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두려움에 떨게 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줬고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 수 있던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하게 되었죠. 이제 저는 진정한 언론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지내며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랄게요. 진짜 꿈의 나라는 스웨덴도 미국도 아닌 한국이에요. 여기 스웨덴 스톡홀름의 대학 캠퍼스. 한국 남성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스웨덴 여성이 있습니다. 싱글벙글 웃는 한국 남성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인데요. 이 스웨덴 여성은 한국 남성을 만나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출신의 안나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한국에 와서 산지 2년이 좀 넘었죠. 사실 제가 이렇게 머나먼 나라에 와서 살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두 번째 결혼기념일이 다가오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봅니다. 저는 스웨덴에 살면서 주변 북유럽 국가 외에는 다른 곳을 가본 적이 없어요. 대신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은 있습니다. 아니, 아예 가서 살고 싶은 나라요. 바로 미국이에요. 세계 경제의 중심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스웨덴 분위기 자체가 부를 자랑하는 것뿐 아니라 부를 많이 추구하는 문화를 혐오하고 있어 사실 어디 가서 대놓고 말을 못했지만 저는 스웨덴 분위기가 좀 갑갑했거든요. SNS 영향이냐고요? 아마 그 영향도 좀 있을 거예요. 스웨덴의 젊은 계층에서는 이제 돈이나 성공에 대해서 조금씩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좀 동의합니다. 제가 많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고 싶고 또 성공해보고 싶은 욕망이 컸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대학 진학이 뭐 별거라고 그렇게 큰 결심을 한 것 마냥 이야기하냐고 하실 텐데요. 스웨덴은 한국처럼 대학교를 일반적으로 진학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고등학교나 바로 취업을 전제하는 기술 전문 학교만을 졸업했어도 취업하는 데 문제가 없죠. 대학을 나왔다고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미국으로 가게 된다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죠.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특이한 스웨덴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스웨덴은 복지가 잘 되어 있고 평등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죠? 한국 방송을 보면 스웨덴이 마치 천국처럼 그려지더라고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문제점들이 분명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경제학 공부를 더 하면서 문제점을 더 심하게 느꼈어요. 스웨덴은 재산세와 상속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유층 가문들은 막대한 재산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있죠.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부동산 대출이 손자에게까지 대물림되는 중하위 계층도 존재해요. 저희 집은 따지자면 중하위 계층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저나 저희 가족들이 부유하게 살 수는 없죠. 연봉이 6,800만 원이 넘으면 연 수십억을 버는 사람과 똑같이 최고세율인 52%가 적용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면제도 6.6%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그래도 스웨덴에서는 생활고로 힘들다거나 병원비를 못 내주거나 하는 일은 없지 않냐고요? 복지천국이니 지상낙원이니 같은 수식어가 붙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수도인 스톡홀름에도 쓰레기통을 뒤지며 공병을 모으는 노인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젊었을 때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나라에서 주는 월 10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인데요. 세금도 떼고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고 나면 생활비가 모자라서 공병을 모으는 거죠.
젊은 시절에 일자리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세율이 높고 물가와 주거비도 비싸 실제 생활이 아주 여유롭고 풍족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온라인 베팅 카지노도 유행하고 돈 모을 생각을 하지 않고 복권을 사려고 슈퍼마켓에 줄도 서겠죠. 이게 스웨덴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벗어나 보고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큰 세상인 미국으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내 능력을 펼치고 돈을 벌어보자 라는 꿈을 키우고 있었죠. 친구들은 연애도 하고 취직도 하지만 저는 오직 공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대학에 입학해서도 늘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일상을 자꾸 침범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대학으로 유학을 온 차가운 북유럽 남자들과는 좀 다른 느낌의 한국 남자였죠. 사실 제가 좀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민망한데 학교 다닐 때 고백을 많이 받아봤으니 예쁜 건 맞죠? 저희 남편도 절 보고 늘 예쁘다고 하고요. 하지만 연애는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치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눈길을 준 적이 없습니다. 글로 쓰니까 제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 같은데요. 사실 북유럽 사람들이 좀 개인주의적인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웬만하면 다른 사람 옆자리에는 앉지 않고요. 버스줄도 멀리 떨어져 기다립니다.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서 있는데 이건 암묵적인 규칙이에요. 한국에 와서 보니 스웨덴의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해서 뉴스에도 나왔나 보더라고요. 스웨덴 사람들끼리는 코로나가 막 퍼질 때 우리는 원래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따로 뭘 더 할 필요가 없잖아? 하면서 웃었을 정도죠. 그런데 이 한국 남자는 뭔가 좀 달랐습니다. 스웨덴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란 것만 알고 아무런 정보가 없었거든요. 스웨덴 대학은 출석을 부르지 않아 저는 그 한국 남자의 이름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의실에 자리가 널렸는데 굳이 제 옆자리에 앉는 게 아니겠어요? 버스줄도 1m씩 떨어져 앉는 스웨덴인데 바로 옆자리에 꼭 붙어 앉다니. 너무 불편했는데 외국인이란 건 알고 있었기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도 뭐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고심한 끝에 저기 너무 가까이 붙어 앉아서 내가 조금 좁네. 옆으로 좀 갈게. 라고 했는데 글쎄 이 한국 남자애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를 보며 윙크를 찡긋 날렸습니다. 너를 불편하게 할 순 없지. 내가 옆으로 한 칸 갈게. 대신에 내 이름을 기억해줘. 내 이름은 준호야. 준호. 알겠지? 라며 씩 웃더라고요. 북유럽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능글맞음이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 남자의 윙크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는데요. 빨개진 얼굴을 보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책을 보는 척하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때부터였네요. 주변에 도통 관심이 없었던 제가 유독 준호만 신경이 쓰이게 된 것이. 우선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은 계속 제 영역을 침범하더라고요. 저는 학교 캠퍼스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요. 어느 날 고장이 났습니다. 브레이크가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수리를 하려면 우선 이 자전거를 들고 높은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날 부들부들 떨며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하나씩 내려가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거든요. 넘어질 뻔한 저를 멀뚱멀뚱하니 보며 앞뒤로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 스웨덴 학생들 속에서 웬 검은 머리 학생이 불쑥 나타나더니 제 자전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 사실 이런 호의는 처음 받아봤거든요. 스웨덴에서는 제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먼저 남자들이 도움이 필요하시나요? 라며 묻고 다가오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아요.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힘들었거든요. 계단을 다 내려와서 이제 내가 자전거 끌고 수리하는 곳까지 갈게. 고마워 준호야.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막박수를 치며 웃더라고요. 왜 웃지? 하고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는데 그 친구가 던진 한마디에 저는 갑자기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가 되었습니다. 너 내 이름 기억하는구나. 그리고 그날 자전거를 수리하는 곳까지 준호가 자전거를 끌어줬어요. 그리고 걸어가는 내내 대화를 나누며 재미있기도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엄청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유난히 철벽이어서가 아니라 스웨덴 문화 자체가 그래요. 어려서부터 유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라고 배우며 자급자족과 자율성을 강조받으며 자랐죠. 18살, 19살이면 독립을 하는 것이 당연한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그래서 감정이든 호의든 돈이 되었든 빚을 지는 상황을 만드는 건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저 또한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유 없이 베푸는 호의를 받아본 게 처음이라 어색하고 불편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외국인이라 이런 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준호 내가 베푼 호의가 너무 고마웠지만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내 머릿속은 어떻게 이걸 갚아야 하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하다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준호가 밥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이니 같이 먹자고요. 그렇게 준호에게 밥을 사주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추운 날 고생했으니 이 정도면 잘 갚았다고 생각이 됐죠. 문제는 자꾸 준호가 이런 식으로 절 도와주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밥을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준호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죠. 때마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스웨덴 대학교는 여름방학이 긴 대신 겨울방학이 거의 없는 것 알고 계시나요? 북유럽 사람이니 크리스마스를 엄청 화려하게 보낼 것 같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대학생들은 예외입니다. 연말 연시에 학기말 과제를 하고 1월 초에 새 학기가 시작이 돼요. 일반적인 나라들과는 완전 다른 사이클이라 유학생들이 영적응을 어려워하더라고요. 과제가 몰리는 시기인데 향수병도 있는지 평상시와 다르게 힘이 좀 없는 모습에 과제도 좀 도와줬고 한국 이야기도 많이 들어줬어요. 준호의 등장 전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과 남한, 김정일, 분단국가 정도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한국 문화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준호가 보여준 모습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한국의 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정말 친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고방식도 조금씩 물들어 한국스러운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한국스러운 연애가 뭐냐고요? 스웨덴은 한국처럼 우리 사귀자 같은 말을 안 하거든요. 딱히 관계 정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준호는 오늘부터 우리 연애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스웨덴 남자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 조금씩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끌어주는 모습이 좋기도 했어요. 하지만 문화 차이 때문에 맞춰나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예로 같이 피크닉을 가기로 했는데 제가 도시락을 제 것만 싸갔거든요. 준호는 2인분을 준비했더라고요. 얘가 오늘따라 배고팠나 했죠. 같이 점심을 먹는데 저는 준호가 혼자 2인분을 먹으려고 한 줄 알았는데 제게 권하더라고요. 제 것까지 음식을 만들어 왔다면서요. 좀 민망했어요. 사실 친구들끼리 캠핑을 가도 자기가 싸온 음식을 각자 먹거든요. 다 같이 바비큐를 해서 나눠 먹거나 하는 건 한국에 와서 처음 경험해봤죠. 준호도 저를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제 모습도 이해해주고 대화로 차이점을 설명하며 풀어나가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이날은 좀 이상했던 날로 기억이 됩니다. 피크닉을 거의 다 마무리할 시점에 준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꿈이 뭐냐고요? 미국에 가서 취직을 하고 높은 연봉을 받고 싶다고 했죠. 스웨덴에서는 부자가 되기 어려우니까 라고 했더니 표정이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준호에게 너의 꿈은 뭐냐고 물었는데 그 친구는 대답을 안 해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해줄게 라며 말을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던 중 미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깨져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무슨 마가 꼈는지 저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줄줄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거든요. 그전까지는 가족들이 크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으로 저는 정말 스웨덴이 싫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어머니께서 심하게 아프셨어요. 그냥 아픈 수준이 아니라 수술을 할 정도로 심하게 아프셨죠. 자궁근종 때문에 자궁적 출수를 받으셨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 대목에서 아마 한국분들은 스웨덴 사람이니까 돈 걱정 없이 수술을 받았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아요. 수술 비용은 아무리 커도 본인 부담금이 15만 원을 넘기지 않고 입원비도 하루에 13,000원에 불과하죠. 문제는 병상이 부족해요. 나중에 알아보니 한국의 6분의 1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 병이 아닌 이상 입원 기간이 하루 이틀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저는 어머니의 수술이 너무 크고 심각하게 느껴졌는데 병원에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수술 하루 만에 퇴원을 하셨어야 했어요. 의사를 만나려면 상담원을 통해야 하는데 겨우 상담원을 통해 예약에 성공해도 최소 3일에서 길면 한 달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 엄마도 한 달을 기다리셨거든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한 달을 기다려서 겨우 의사를 만나고 어렵사리 수술을 했는데 회복조차 되지 않은 몸을 끌고 하루 만에 퇴원을 하시다니. 수척해진 엄마의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혼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다음은 아빠였어요. 눈길에 크게 넘어지셔서 다리가 골절되셨거든요. 수술을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도무지 병실이 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차로 5시간이 떨어진 지역까지 수술을 하러 갔다 왔죠. 가족들이 줄줄이 아파서 제가 병간호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준호에게 당분간 만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며 사정 설명을 했거든요.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회복할 때까지 입원을 할 수 없는 것도 놀랐고 수술을 그 먼 지역까지 가서 해야 한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처음으로 크게 다퉜네요. 그전까지는 모두 다 이해해주던 준호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며 왜 그러냐고 묻는데 저도 모르게 그럼 어쩌란 말이냐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스웨덴에서 대기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값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해서 보험회사와 연계된 민간병원에 가야 하죠. 하지만 저희는 형편상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거든요. 속으로 내심 서러움이 좀 쌓였었나 봅니다. 저도 모르게 이 이야기를 하다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저희의 첫 싸움은 제 울음과 준호의 사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까지 다쳤습니다. 저는 이번까지 필요한 일이 아니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요리를 하다가 손가락을 심하게 베었거든요. 도저히 지혈이 되지 않아 급하게 응급실에 갔는데 3시간을 기다려도 치료해주지 않아서 항의를 했더니 그 정도로는 죽지 않는다며 저를 방치하더라고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뛰어온 준호는 제 의자 주변에 흥건히 고인 피와 고통스러운 제 얼굴을 보고 크게 분노했죠.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게 보이는데 왜 빨리 치료를 안 해주냐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준호에게 이게 스웨덴의 공공의료라고 병원의 응급 상황이라도 기본 대기 시간이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이니 나는 앞으로 최소 2~3시간은 더 기다려야 해 했더니 황당해하던 얼굴이 생생합니다. 부모님도 회복하고 저도 다친 자리에 새 살점이 피어오르기 시작할 시점. 언제나처럼 준호를 만났는데 제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지사가 있는 글로벌 기업에 취직해서 함께 한국에 가서 살자고 했습니다. 언제 찾아봤는지 기업의 취업 공고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전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스웨덴은 결혼을 잘 안 하거든요. 동거를 아이를 낳고 몇십 년을 살아도 결혼을 하지는 않아요. 이런 동거를 산보라고 부릅니다. 한국 분들이 좀 이상하게 보실 것 같은데요. 사람들 인식이 동거를 하나 결혼을 하나 비슷합니다. 산보 상태에서 아이를 기른다고 해도 혜택이나 권리는 결혼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기르는 것과 동일하고요. 덜컥 겁도 났습니다. 너무 다른 문화에서 자란 두 사람인데 아무리 서로 대화를 하며 풀어나간다고 해도 언젠간 부딪히지 않을까? 괜찮을까? 준호가 이번에 저희 가족들이 줄줄이 병원 신세를 지는 걸 보며 스웨덴에서는 살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가 꿈꾸는 미국도 의료 상황이 스웨덴보다 결코 좋지 않다고 했죠. 살면서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크게 아플 수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곤란을 겪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며 한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어요. 또 한국에서는 능력에 따라 연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취업에 성공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부를 쌓아나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한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지나가며 했던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팠을 때 이런 곤란을 겪지 않는다는 건 잘 믿기지 않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죠. 유튜브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봤습니다.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은 완전 별나라였어요. 준호 말대로 미국은 제가 생각하는 꿈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미국 의료의 문제는 알고는 있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 안일하게 생각한 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보니 돈을 아무리 벌어도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지 않고 처음부터 쌓아 올라가야 하는 제게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큰 나라였습니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제가 생각한 꿈의 나라는 한국이었죠. 노력한 만큼 연봉을 올려 부를 쌓을 수도 있고 공공의료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가려 피가 철철 흘러도 몇 시간씩 대기할 필요가 없는 나라. 그리고 준호가 보여준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챙기는 따뜻함과 정이 있는 나라. 저희는 다행히 원하던 기업에 취직해 한국으로 발령을 받았고 저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챙겨주시는 것들이 어색하고 이상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친부모님보다 더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모습 덕에 저의 친정보다 시댁이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저를 보며 너무 예쁘다며 제가 불편하지 않게 어떻게든 배려해주고 싶어 하시는 모습에 몹시 감사했죠. 종종 저를 불러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는데요. 혹여나 음식이 제 입맛에 안 맞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이것저것 먹어보라며 조심스럽게 권유하시는 모습을 보며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매번 요리를 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잘 먹으니 보기 좋다며 그거면 된다고 해주세요. 저희 부모님도 한국의 정에 물들었는지 이제 한 번씩 시댁 어른들께 선물도 보내시곤 하는데 그 모습이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준호 말대로 어딘가 아프거나 할 때 우선 집에서 홀로 고통을 견뎌봐야 하는 스웨덴과 달리 한국에서는 걱정 없이 병원 진료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도 제가 먼 타국에 있지만 전혀 걱정을 하시지 않는 이유예요.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과 함께 저를 한국에서 살 수 있는 행운을 준 남편에게 언제나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제는 혼인귀화를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어 남편과 함께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지만 한국어가 꽤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전생에 한국인이었나 봐요.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며 한국 생활에서 느낀 재미있는 점들을 종종 전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오늘은 중국에서 조작되는 뉴스를 고발하기 위해 기사를 썼다가 위협을 느끼고 한국으로 온 미국 여기자의 이야기와 스웨덴 냉미녀를 녹여버린 한국 남자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